화물연대와 레미콘 업계 파업에 이어 이번엔 철콘 업계가 공사 대금 인상을 놓고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 지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며 성장 제동 우려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간장약 고덱스가 건정성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투명해지며 앞으로의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망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수도권 지역 철콘연합회가 건설 현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와 레미콘 업계 파업에 이어 이번엔 철콘 업계가 공사 대금 인상 여부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 15곳에선 또다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철콘연합회가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공사 대금을 최대 20%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셧다운을 강행한 겁니다. 최초 예고한 60곳 중 45곳과는 협상이 이루어져 공사 중단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이번 셧다운 대상에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습니다. 철콘업계는 다수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구두로 약속해 셧다운을 철회했지만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반기엔 더 큰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대형사들이 공사비를 올려준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공사비를 올려주겠다 해서 대부분의 현장들이 셧다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잠재적으로 이 트러블 관계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멈춰선 공사 현장에선 골조 공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골조 공사는 건물에 뼈대를 올리는 작업인데 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층수를 올리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층수를 올리는 작업이 늦어지면 그 다음 공정 작업을 할 수 없다 보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도 현장마다 협상 금액이 다르다 보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공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골조 협력사와는 공사 재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화물연대와 레미콘 업계,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파업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아파트 층수를 올리는 메인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주로 여름철에 빚어지는 하청업체들의 파업을 예상해 입주 날짜를 정하지만 이번 철콘업계의 파업이 길어진다면 입주 날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내년까지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인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이동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일 현대차증권은 올해 손해보험업 손익이 전년보다 7.6% 성장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선보업계는 지난해에도 손해율 개선 영향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이에 따른 투자 이익이 큰 폭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진료에 대해 금융당국의 실손 지급 기준 강화로 장기 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년 새 국제회계 기준 전환에 따라 손익이 추가 개선되면서 앞으로 2년간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관건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입니다. 올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경제활동 본격 재개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11개 손보사의 5월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은 82.7%로 거리두기 해제 전 3월보다 약 10% 나빠졌습니다. 이제 좀 코로나의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또 이 차량의 이동량이 차차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사고율 증가로 이어져서 현재는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면 실적에도 직격탄을 줄 수 있어 손보사들은 또 한 번 차 보험료 인상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위원장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제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기한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셀트리온 간장약 고덱스가 급여 건전성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간장약 시장에선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도 앞으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연 기자입니다. 국내 간장약 시장 매출 1위인 셀트리온의 고덱스. 고덱스가 건강보험급여 퇴출 기로에 섰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약들의 재정 건정성을 평가해 급여를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는 지난 7일 급여 적정성 평가 1차 결과에서 적정성 없음을 받아 앞으로의 건보 적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고덱스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면 연매출 1,500억 원 규모의 간장약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작년 고덱스는 746억 원으로 시장 규모 1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대웅제약 우르사 492억 원, 부강약품 레가론 154억 원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명문제약 CNU는 146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간장약 시장의 주요 제품들이 급여에서 퇴출될 위기인 만큼 우르사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레가론은 지난해 건보급여 제외 결정을 받아 소송 중이고 CNU는 지난 1월 식약처 임상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고덱스의 건강보험급여 퇴출을 아직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제약사는 평가 결정 30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검토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1차 평가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며 가능한 빨리 이의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정성 평가를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셀트리온이 이의 신청을 한 후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9월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른바 CPI 발표했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국내 증시 역시 관망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증시 흐름 그리고 이번 주 관전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단은 증시가 조금 엇갈린 흐름을 양시장이 보여줬는데요. 시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이어가던 반등 흐름을 멈추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에 전거래일 대비 0.4
0.44% 하락한 2340.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결국 하락 마감하게 된 겁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전 거래일 대비 0.55% 상승하며 767.0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컸는데요.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막아낸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증권업계에서는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예상 이제 나오는 거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예. 전문가들이 제시한 미국의 예상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8%로 전월치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예상 근원 CPI는 5.7%로 전월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배경에는 5월 CPI 예상치 상해가 원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증권가에서는 6월 CPI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큰 모습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예상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경우 고물가와 경기 침체 조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며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13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은 0.5% 최초 인상, 이른바 빅스텝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이 큰데요. 조병헌 다울투자증권연구원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이 예상된다며 주요국 고강도 긴축하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대응이 필요한 점과 국내 물가가 아직 피크아웃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 전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요,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전자산인 예적금으로 옮겨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해 증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0.5%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6일, 27일에 결론은 이제 27일 날 나겠지만 미국 FOMC에서 만약에 0.75%포인트를 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결국에는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 영향이 좀 생길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자금 회수도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달 말에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게 되면 오늘 수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더라도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25%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0.5%포인트 올리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최선인 만큼 만일 0.25% 한국은행이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 커져 시장에 안 좋은 충격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한은이 0.5%포인트 올리는 걸 시장에선 기정사실로 두고 채권금리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상보다 좀 적게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로 인한 충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고 있던가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미국의 6월 CPI 발표, 또 FOMC 등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주 예상 코스피 밴드로 2260에서 2400선을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기업 실적 시즌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개별 종목 장세 역시 돋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최영기 KF투자증권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좀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뭐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연동되는 장세도 있겠습니다만.
예, 미국 6월 CPI부터 앞으로의 증시 전망까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이번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 8만 이상 도시가 대상 지역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오늘 기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LH는 수도권엔 최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최대 18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제네시스가 현지 시간 7일부터 10일까지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에서 진행된 2022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랭킹 3위 존 람 등 상위 톱 15위 중 14명을 포함한 DP 월드 투어 대회 사상 최고의 선수단이 출전해 뜨거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젠더 쇼플리가 우승을 차지해 우승 상금 144만 달러와 GV70 전동화 모델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대회장 브랜딩 및 프로모션, 차량 약 140대의 지원, 차량 정시와 또 상담 및 시승 가능한 모바일 라운지 운영 등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와 차량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마을박물관 특별전인 한국경마 100년 신바람 백선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1897년 경마의 기원인 나귀 경주를 비롯해 해마다 전국 9개 공인 경마장을 돌며 진행된 춘계와 추계 경마 사진, 또 우승 트로피 등이 전시됐습니다. 또 공식 경마가 시작된 이후 이어진 한국경마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 100년을 맞아 현재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규모인 경마 산업을 15년 이내에 5위 수준까지 발전시킨다는 미래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간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들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단순히 제품을 직접 발라보는 공간을 넘어 이 협업을 통해 공간 경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한복판 3층짜리 노란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발라보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곳은 헤어와 메이크업, 웨딩케어까지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뷰티 공간 셀리 라운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 되게 예뻐서 매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색감이 화려해서 그런지 사진이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제품도 실제로 테스트해볼 수 있고 또 위에 헤어랑 메이크업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체험도 해주고 테스트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셀리 라운지는 셀레버리 리빙앤헬스가 운영하는 체험형 뷰티 공간으로 단순한 판매 매장에서 탈피해 고객 경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셀리 라운지는 단순한 플래그십 스토어가 아니라 저희의 유통 채널과 체험 공간을 결합해서 체험과 판매 복합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저희 세 개의 자사 제품을 통해서 헤어와 메이크업, 나아가서는 이제 웨딩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1층은 3개의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높였습니다. 이를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렌디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서 가로수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리빙헬스의 세계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올리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셀리버리 리빙앤헬스는 3가지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스메틱 브랜드와 바디 헤어 케어 브랜드, 바이오 케어 티슈 브랜드로 3가지 브랜드의 근원은 전달 케어입니다. 각 제품의 고유 성분을 전달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건데 모 회사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인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을 통해 구현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팩트와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출시를 통해 라인업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눈에 띄는 공간은 2층과 3층입니다. 협업이란 키워드를 통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2층과 3층은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웨딩케어 살롱으로 대형 미용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청담동 유명 샵에서 근무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로 구성이 돼서 저희 자사 제품을 사용해서 헤어나 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한편 셀리버리 리빙앤헬스는 셀리라운지를 기반으로 유통망 확대를 통해 올해 매출 6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내 1조 원대 매출의 종합헬스케어 상장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자, 러시아의 싼 가스, 석유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저지에 앞장섰던 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들이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고요. 일부 기후학자들은 이젠 파리 협약 26차 당사국 총회의 의결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라도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를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기후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소 중립 외치고 있고 탈탄소해야 된다 막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스리슬쩍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렁이 담 넘어간다 하듯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가 탄소 배출량과 직결된 문제 아니었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 반기후론자라 아주 그렇죠. 유명하죠. 예. 기후변화라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다. 또 기후학자들의 지구온난화는 다 거짓이다. 뭐 이렇게 말했었죠. 예. 자, 그러나 이제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물리학자들이 받았습니다. 마나베 슈크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대기 이산화탄소 층의 높이 증가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클라우스 하셀만 전 독일 막스 플랑크 기상연구소장은 기온 상승이 오롯이 인간의 탄소 배출 때문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배출해내는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건데요. 인류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420만 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을 넘어섰고요.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후변화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세계기상기구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기후 및 극한날씨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기상재해는 무려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 에너지난 때문에 후퇴한 기후변화 저지의 움직임들을 보면 결국에 화석연료로 대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른바 신기술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세계적 기업가들은 이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기후테크 산업에 투자를 안 아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반기후 기업이었었죠. 원래 예. 유명했습니다. 아마존 베조스 회장 이 사람이 이제 변심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먼저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예.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말 쾌척을 했는데, 그는 2020년에 13조 원에 달하는 기금으로 재생에너지 확충, 저렴한 교통수단 지원,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 등에 이용해달라고 말을 했고요. 이 중에서 약 2조 3천억 원 정도를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먼저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베조스 회장은 5곳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전기모터 기업인 턴타이드와 콘크리트 기업인 카본큐어, 전기차를 만드는 리비안과 배터리 재활용회사인 레드우드, 그리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 기업인 파차마 등이었습니다. 기후테크라는 것은 탄소를 줄여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테크 분야로는 가솔린이라든가 경유차를 대체하는 전기나 수소 모빌리티 기업이라든가 혹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축산업을 대신하는 대체육 기업이라든가 또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 등이 있습니다. 5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에서 베조스 회장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회사들에게 투자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제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었죠. 이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 혹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기후테크 기업과 또 기술에 많은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흔히 알고 있고 전해들은 대표적인 기후테크라는 기업들은 화석연료 대신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가 있고요. 대체형 만들고 있는 비욘드 미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해외 기업들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기후테크 기업 한번 말씀드리 있었는데 그 예. 당시 우리나라 기후테크는 태동기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급속히 성장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라이프인에서 기후위기 해결책, 기후테크에 소개한 6개 기업이 있는데요. 아주 상당히 독창적이고요. 또 기술력이 뛰어난 기후테크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대체육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 언리미티입니다. 대체육 소비라는 것은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 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는데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을 건립을 하면서 슬라이스라든가 버거 패티, 폴드 바베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시워드입니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이라든가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자체 기술을 통해서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아주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H2입니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 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었던 그런 기술 분야입니다. H2는 대용량 장주계 ESS의 그러니까 에너지 자동 저장 장치죠.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는 국내 유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요. 재활용해서 자원화하려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주 상당히 친환경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기업이 국내 유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슈퍼빈이라는 기업입니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후위기로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빈은 네프론을 통해서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아주 기후지향 또 친환경적인 그런 회사죠. 여섯 번째가 스마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입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IBM이 선도적인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린랩스는 농민이 농사 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서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 시장까지 점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기술 개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 전에 태동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빠르게 기후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